안녕하세요. 오늘 DSBA 연구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이우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논문은 Back to the Feature, Classical 3D Features are almost all you need for 3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저에게 이제 흔치 않은 3D Anomaly Detection에 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한 이런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PL 2023에 억셉된 논문으로 오늘 발표하는 4월 17일 수요일 날짜 기준으로 약 16회 인용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목차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발표와 다르게 이제 experiments 그리고 propose method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anomaly detection에 있어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나열하면서 그 의문점을 해결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문점에 대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랑 그 해석을 보여주는 이런 좀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방식을 동일하게 오늘 세미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은 기본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 이 3D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올리 방법, 즉 2D 이미지를 갖고 해당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3D 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 최신의 베이스라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발견하고 그동안의 이제 모델들이 3D 피처들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D 정보가 정말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효과적이냐? 라고 해서 이 다양한 쉐이프 레프리젠테이션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계속 보여주면서 다른 정보가 아닌 이 로테이션 인베리언스, 즉 회전에 불변하는 이런 피처 그 디스크립터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3D 올리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딥러닝이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컬러 정보도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이 포인트 클라우드, 즉 3D 데이터만 사용해서 이 기존 방법론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간단한 3D 올리 방법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3D 올립 방법과 컬러 베이스 피처를 동시에 결합해서 이전의 3D AD 베이스라인을 크게 성능을 상회하는 이런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3D AD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엔비텍 3D AD 데이터셋에 대해서 픽셀 AU러시 기준 99.3 그리고 AU 피어로 기준 96.4라는 해당 논문이 나올 당시의 소타 성능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릴 백그라운드 정보입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루는 모달리티가 이런 이미지 그리고 타임 시리즈 NLP 분야입니다. 이 3D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미지랑 가까워서 단순히 이미지의 확장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추가되는 정보들이 있고 우리 연구실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이런 모달리티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모달리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좀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된 표현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픽셀이라 불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 2D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픽셀이라 하여금 하면 이제 너비랑 높이 그리고 이제 채널의 형태로 이 세 가지 디멘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주로 RGB 세 채널을 가진 이미지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3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화된 이 표현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이산화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는 뭐 뎁스맵, 그 깊이 정보를 나타내는 뎁스맵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픽셀을 확장한 이 복셀 그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의 데이터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 3개를 바탕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표면을 나타내는 이 메쉬 방법 또한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에서는 그 discretize representation의 depthmap, voxel grid, 그리고 point cloud 형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iscretize한 representation 말고 implicit한 방법에서는 이렇게 occupancy network를 통해서 이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3D 리컨스트럭션이나 이 다양한 이 디퓨전을 활용한 이 3D 모델들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해당 부분은 오늘 연구에서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뎁스맵입니다. 뎁스맵이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 그림처럼 기존 2D 이미지에 물체의 깊이 정보를 담은 표현 방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측되는 위치,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 센서의 위치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라이다와 같은 센서의 위치로부터 각 객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 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 방식은 그런 높이랑 너비 형태로만 표현이 되고요. 이제 RGBD 이미지라고 해서 이런 뎁스맵 같이 표현해서 이 뎁스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RGBD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이미지가 해당 그림 그 RGBD 이미지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깊이 정보를 같이 담고 사진을 촬영하는 이 아이폰의 사진 이런 포맷 같은 경우가 이 RGBD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뎁스맵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RGB가 갖는 이 8비트 0에서 255 사이의 수를 갖는 것이 아닌 뭐 음수에서 양수 다양한 이 플로트 값을 갖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복셀 그리드입니다. 복셀 그리드는 이제 픽셀을 한 차원 더 늘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V라는 기준으로 이제 세 차원이 표현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 그리드에 이 점유율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뭐 x의 3, y의 4, z의 5, 즉 3,4,5 블럭 포인트가 차지했다고 하면은 해당 블럭을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정육면체 형태로 이 차지하는 블럭을 표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 3D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선 데스맵은 그냥 깊이 정보만 담고 있다면은 이 복셀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3D, 어떤 물체가 얼만큼 차지하는지에 대해 좀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표현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고해상도 표현을 위해서는 좀 큰 메모리 사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1024 by 1024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압축도 가능하지만 이 복셀 그리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1024의 세제곱이라는 이 큰 데이터 표현을 위해서 약 4기가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이게 매우 좀 비효율적인 방식의 이 3D representation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클라우드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표현할 3D 오브젝트를 3D 공간 내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뭐 앞선 방식은 이 복셀 그리드, 즉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표현 방식이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기준으로 아니면은 그 촬영 기준으로 각 이제 포인트들 x, y, z 좌표를 기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셀과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점들이 공간상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이런 모형이고 복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균이랑 격자로 나누어 각 격자에 해당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구조화해서 이 할당해주는 형태의 표현 방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셀은 공간을 먼저 정의하고 각 블록을 오브젝트로 표현했다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관측 위치에서 본 상대적인 x, y, z 포지션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복셀과 다르게 이 스팔스한 영역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서 메모리 효율이 매우 좀 높은 3D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들 간의 연결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시각화를 할 때 후처리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피처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피처 디스크립터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 매칭이라는 태스크에서 이용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이미지 매칭이 뭐라고 하면은 이 서로 다른 두 이미지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공통되는 형태의 이 객체가 있는지 찾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공통된 이 객체가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키포인트, 즉 어느 부분이 동일한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키포인트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의 위치 정보 그리고 주변 픽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피처 디스크립터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피처 디스크립터라고 하면은 이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이는 기법으로
이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정해진 크기의 블록을 주변 픽셀로 나누어 이 픽셀의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 주로 피처 디스크립터에는 이 키포인트의 색상, 밝기, 크기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하나의 이 지문 같은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립터의 검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D 이미지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연구에 쓰이는 이 디스크립터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G라고 해서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라는 방법이 있고요. SIFT라고 해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형 방법으로 Dense Sift 방법이 있겠고요. 이런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피처 디스크립터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PFH라고 해서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방식과 이에 대한 또 변형인 패스트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표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말 그대로 이미지 내의 픽셀의 방향 그레디언트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서 디스크립터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한 픽셀을 기준으로 우측, 예를 들어 Y축 기준, X축 기준으로 픽셀의 밝기 변화량을 바탕으로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한 다음에 8개 8 곱하기 8, 총 64개의 픽셀의 모음을 셀이라고 해서 셀에 대한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한 크기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를 하나로 모아서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을 우측 하단의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 히스토그램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8 곱하기 8, 64개의 픽셀의 모음으로 모여진 이 셀을 4개로 또 묶어가지고 이를 블럭의 형태로 표현해서 이를 하나의 오리엔트 그래드 히스토그램을 컨캣해서 이를 정교화해서 표현한 게 이 히스토그램 of oriented gradients 방식의 피처 디스크립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주변의 셀 단위로 오버래핑을 해서 이 디스크립터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 주변 노이즈에 매우 강건한 이 디스크립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크기,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에 불변하는 이런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시프트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 4단계를 통해서 구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이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마 디텍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마 디텍션 단계에서는 이제 해당 이 추출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다양한 스케일의 크기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를 옥타브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또 이 다양한 이미지에 또 서로 다른 단계의 이 가우시안 블러를 주게 됩니다. 이들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서 이 키포인트를 추출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키포인트를 바탕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오리엔트 어사인먼트라는 단계를 통해서 특징점의 방향을 할당해서 이 회전에 대한 불변성을 제공해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이 오리엔트 어사인먼트 바탕으로 이 특징점의 주변의 정보를 기반으로 디스크립터를 생성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포착해주게 됩니다. 해당 방식의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 장표에 담았다가 이 설명이 좀 길어지게 되어가지고 해당 부분은 뒤에 어펜딕스로 자세히 설명을 추가해 놓았으니 이 시프트 방법론은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해당 어펜딕스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덴스 시프트입니다. 덴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이 시프트를 조금 더 덴스한 영역에서 다 뽑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그 디스크립터를 생성해냈다고 하면은 이 덴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균등하게 특징점을 추출해주는 방식이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덴스 시프트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선 시프트랑 동일한데 다만 앞에 말했듯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나눈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시프트 피처를 뽑아준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프트 대비 계산량이 많아져서 좀 복잡했지만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고 상세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디스크립터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 피처 디스크립터인데요. 이 피처 디스크립터가 3D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PFH 설명에 앞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SIFT나 HOG 같은 피처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매칭에 있어서 중요 키포인트들의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SIFT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에 대해서도 인피리언트, 다양한 크기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또 이 트랜스포메이션, 즉 회전에 있어서도 이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D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건이 붙는데요. 앞선 거 동일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로버스트네스, 즉 회전에 있어서도 이런 불변함, 이 강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3D 레프레젠테이션 설명 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대적인 이 스캔 데이터에 좀 XYZ 좌표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방향을 회전해서 보더라도 같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회전하거나 이동되어도 어, 동일한 이 위치, 그러니까 동일한 XYZ들에 대해서 동일한 특징이 추출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로버스트네스가 갖춰져야 되고요. 레솔루션 인베리언트, 즉 다양한 해상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처 디스크립터가 뽑혀야 됩니다. 이 말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주로 이용 시 계산량의 좀 단순을 위해서 이 다운 샘플링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요. 이 다운 샘플링을 했을 때도 이들의 이 피처 디스크립터 값이 변하지 않은 이런 레솔루션 인베리언트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이즈 로버스트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 앞서 말했듯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통해서 스캔해서 구하는 이런 데이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 오브젝트를 제외한 주변 배경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이런 잡음들이 배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그 조건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3D 피처 디스크립터의 가장 대표격인 이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면은 한 점과 그 주변 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하학적 관계와 그들의 이 법선 벡터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디스크립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확히 PFH가 뭔지 직관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니까 이 PFH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이게 왜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 디스크립터로 사용되는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하는 법의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먼저 주변 포인트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포인트, 해당 왼쪽 이미지에서는 빨간색 점이 되겠죠. 에 대해서 주변 K개의 이유 포인트를 선정해주게 됩니다. 해당 이미지에선 이 5개의 보라색 점들이 이 이유 포인트로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점들의 쌍을 이루어서 그 특징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유 포인트들의 쌍을 모두 다 구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같은 경우에는 빨간 점을 기준으로 5개의 점들을 모두 다 각각의 쌍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이 상대 위치 벡터 DIJ를 계산해주게 되고 그들의 각각 포인트와 이 DIJ 상대 위치 벡터들 사이의 각도 NJ와 DIJ 사이의 각도 알파 그리고 NI와 DIJ 사이의 각도 세타를 구해주게 되고 별개로 한 점 NJ와 DIJ를 수평면에 투영한 이후 측정한 두 벡터 사이의 각도 또한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세 개의 각도 알파, 피, 세타와 그리고 각 포인트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바탕으로 총 4가지 정보를 히스토그램 형태로 생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 PF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FH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점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이웃에 대한 쌍들을 모두 구해야 된다는 이런 상당히 높은 계산 복잡도가 요구되는 피처 디스크립터 추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이 Simplified Point Feature Histogram SPFH 방식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기존 PFH는 모든 이웃쌍들에 대한 페어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 반면에 SPFH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들에 한해서만 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세 가지의 각도와 하나의 디스턴스로 바탕으로 피처 디스크립터를 만든다 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빼고 세 개의 각도로만 이 트리플렛 형태로 이 피처 디스크립터를 구성했다는 점이 큰 차이겠습니다. 그럼 FPFH는 뭐냐? 얘는 이제 기존 포인트 Q, 이 중점이 되는 포인트 Q와 동일하게 이제 주변 포인트들의 SPFH, 앞서 말했던 SPFH 값을 바탕으로 가중합하여 계산하는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FPFH를 계산할 때 캐싱을 통해서 먼저 계산한 이 디스크립터 값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쓰는 계산 효율화 방식을 택해가지고 조금 더 기존의 PFH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3D 모달리티를 표현하는 representation, 뎁스맵, 복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미지들의 피처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3D 모달리티에서 쓰이는 이 피처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런 설명들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다루는 논문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엔비텍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이제 저희의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엔비텍 2D 데이터셋을 만든 엔비텍4에서 2022년에 내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오른쪽에 표에서 보이듯이 총 10가지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스캔한 결과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포맷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는 RGB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방식의 이제 그 라이더 센서나 스캐너 센서를 기준으로 각 그 물체들의 XYZ 이 좌표들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3 곱하기 width 곱하기 h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채널마다 X 좌표들, 그리고 Y 좌표들, Z 좌표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W by H가 X나 Y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XY라고 하면은 이 스캐너 기준으로 좌표를 봤을 때, 이 각 점들의 상대적인 XY 좌표지, 이렇게 이 이미지 사이즈 WH와 관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RGB 또한 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얻은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구조고요. 동일하게 RGB 세 채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엔비텍 2D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H/W 바이너리 이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3D 어노멀리 데이터셋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논문에서 직접 나눈 이 구분은 아니고, 이 엔비텍 3D 데이터셋의 랭킹을 따지는 이 페이퍼 위스 코드에서 따로 분류해 놓은 기준인데요. 해당 기준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잘 나누어 주었다 생각을 해서 이번 연구에 있어서 그 각각의 모달리티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 태스크가 좀 구분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뎁스 아노멀리 디텍션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뎁스맵만, 이 깊이 정보만을 사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엔비텍 데이터셋에서는 그냥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의 이 Z축, 즉 하나의 W by H 이 데이터만 사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D 어노멀리 디텍션의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Z 평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XYZ 값을 다 이용해서 3D 데이터를 전부 사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GB 플러스 3D 아노멀리 디텍션의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2D 이미지인 RGB 모달리티랑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모두 동시에 사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룰 3D AD 태스크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논문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는 이 방법론들에 대한 또 간략한 설명 또한 진행하고 이 논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3D 어노멀리 디텍션의 모델들은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지는 않고 아직 몇 가지 모델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드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한두 개 정도 더 나오긴 했는데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쓰는 모델들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셀 F 아노겐이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그 모델은 이 메디컬 데이터셋, 즉 뇌 스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아래 Unsupervised 3D Brain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그 방법론입니다. 쉽게 생각해 주시면 간과 구조로 똑같게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겐 모델에 대해서 인코더랑 제너레이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에 차원을 늘려가지고 이 3D 복셀 데이터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모델 구조를 변형했다 보면 되고요. 동일하게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이 피처 스페이스의 로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학습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해당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2D 이미지에 사용되던 이 F 아노겐 기술을 3D 이미지로 좀 확장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러면 뭐 개선이 있겠냐 하면은 기존의 그냥 2D F 아노겐보다 AORC 기준으로 4% 정도의 미미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이제 복셀 데이터랑 복셀 RGB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위 논문에서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이 백투더 피처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복셀 데이터를 쓴 단순히 뭐 앞서 말했던 뭐 3D 아노멀리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 부분과 복셀 플러스 RGB, 즉 RGB 플러스 3D 아노멀리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동시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3DST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텍 3D AD 데이터셋을 제안한 저자들이 1년 정도 뒤에 이제 내놓은 좀 베이스라인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물론 해당 데이터셋을 공개할 때는 앞서 말했던 이 F 아노겐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이 논문에 소개를 했는데 워낙 성능이 좀 처지기도 하였고 조금 이 데이터셋에 좀 적합한 이런 방법론은 아니다 보니까 해당 저자들이 한참 뒤에 이 데이터셋에 좀 알맞는 베이스라인, 진정으로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T에서 추측할 수 있다시피 이 스튜던트 티처 모델로 되어 있는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구조의 어노멀리 디텍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지오메트릭 아노멀리를 감지하는 모델이고요. 앞선 부분과 다르다면은 이 복설 형태로 다 받아들여 쓰는 게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로컬 지오메트릭 디스크립터를 출력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디코더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로컬 지오메트릭 디스크립터를 바탕으로 이제 로컬 리셉티브 필드랑 동일하게 이제 재구축해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본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3D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챔퍼 디스턴스를 계산해 주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주게 됩니다.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모델이 생성하는 로컬 지오메트릭 디스크립터를 그대로 묘사할 수 있게 모사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에서 각각 생성된 로컬 지오메트릭 디스크립터가 안에 이 차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길었던 백그라운드 설명이 되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 백투 더 피처 논문에서 갖고 있던 의문점과 그 의문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총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좀 진행을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재 3D 어노멀리 디텍션, 앞서 말했던 이 베이스라인들은 제대로 된 베이스 그 모델인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기존의 2D 이미지, RGB 이미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은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 디텍션이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정말 3D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이 3D 정보 중에 과연 키 프로퍼티가 뭔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3D 모달리티랑 컬러 모달리티를 동시에 쓰는 것 자체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3D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메소드가 기존의 2D 어노멀리 디텍션 세그멘테이션보다 정말 나은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3D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복셀감과 이 3D ST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 3D ST 같은 경우에는 모델렛이라는 2D 이미지의 이미지넷에 대응되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모델렛이라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2D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RGB 이미지만 이용해서 패치코어 형태로 이제 바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해줬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한 데이터셋은 앞서 말했던 엔비텍 3D AD 데이터셋이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이제 쓴 거는 이 복셀감과 복셀 플러스 RGB를 사용한 간,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패치코어에서는 RGB만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알다시피 이 AU PRO 값과 이미지 AU ROC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RGB 단순 이미지만 사용한 이 패치코어가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굳이 모델 데이터 사이즈도 크고 모델의 복잡도도 높은 이 3D 모달리티를 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3D 모달리티를 쓰는 것이 정말 어노멀리 디텍션에 유용할까에 대한 답변을 다음 이제 이 장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실험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이프하게 데이터셋에 좀 인간 휴먼이 본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이 쿠키랑 포테이토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상단 부분 같은 경우 단순히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경우입니다. 이 빨간색 조그맣게 바운딩 파스 쳐진 부분이 이 어노멀리라고 표시한 부분인데 이 어노멀리 부분이 초코칩이 박혀 있는 건지 비어 있는 건지 RGB 이미지상에선 구분이 어렵습니다. 감자도 이게 흠이 패져 있는 건지 안 패져 있는 건지 이미지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래서 이 3D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이 3D 스캔이 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 측면에서 이를 깊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뷰포인트를 전환 시 쉽게 어노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달리티가 하나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모달리티가 하나 추가되자마자 이 어노멀리 디텍션하기 객관적으로 쉬워지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3D 정보가 분명히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경과 오브젝트의 구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 이미지의 이런 스펀지 형태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 위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웨이브졌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이 배경 부분과 구분이 안 된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다만 각도를 조금 바꿔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올록볼록하게 배경과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많은 방법론들이 이 혼잡한 이미지 배경 때문에 이상 형상을 잘못 분류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과의 분리가 잘못되어서 좀 잘못된 경우를 잘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올바른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설명에서는 엔비텍 3D 데이터셋에서 배경으로부터의 이 false 알람을 유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미지랑 말로만 설명하고 있지 어떠한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으면서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D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맞으니 지금까지의 모델들이 이를 잘못 썼고 이를 제대로 쓰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 저자들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정작 꼭 필요한 3D 키 프로퍼티스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분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Learning Based Representation, 기존의 이 패치코어가 이 레스넷 형태의 바탕으로 이미지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이 뎁스맵을 바탕으로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이 와이드 레스넷 기반으로 이를 피처를 뽑아서 동일하게 패치코어 방식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NSA라고 해서 Natural Synthetic Anomalies라는 방식으로 컷페이스에서 이 포화성 블렌딩을 추가한 이 셀프 슈퍼바이저 방식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도 뎁스맵만을 이미지 대신에 넣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RGB 이미지를 바탕으로 패치코어의 성능에 아직 현저히 못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3D 모달리티 중 하나인 뎁스맵만을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RGB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핸드크래프티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뎁스맵만을 이용해서 앞서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했던 HOG나 SIFT 방식으로 디스크립터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raw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뎁스 밸류만을 이용한 것이고, HOG나 SI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듯 이 2D 이미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피처 디스크립터를 뽑아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해서 이 성능을 뽑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시프트란 말했지만 덴스 시프트 방식을 통해서 구한 디스크립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HOG나 DSIFT 모두 기존 방식 이 뎁스를 이용한 뭐 패치코어나 뎁스를 이용한 NSA보다 분명히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덴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만으로 구한 이 피처 디스크립터임에도 RGB를 이용한 패치코어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에 매우 좀 의미가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디스크립터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논문에 대해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오피셜 코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조금 피겨를 만들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희가 뎁스맵, 이 왼쪽에 초록색 이미지가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디스크립터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 2D 이미지의 밝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스크립터를 뽑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프트나 뭐 HOG를 바탕으로 이 디스크립터를 뽑아주게 되면은 이를 먼저 앞선 이 정상 이미지들의 뎁스, 그러니까 정상 뎁스 맵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디스크립터와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디스크립터와의 거리를 먼저 재주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디스텐스 맵을 아래의 그림처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 디스텐스 맵을 바탕으로 이를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앞서 이 디스크립터가 패치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각 패치에 대해 가장 가까운 패치의 디스크립터를 찾고 이 중 최대 거리 값을 가진 패치를 이상 패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 패치와 그 주변의 이유 패치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모든 패치들의 이 거리들을 좀 재조정을 해주고 그 재조정된 가중치를 바탕, 이 디스턴스 맵을 바탕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이제 패치 단위의 디스턴스 맵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인터폴레이트 시켜서 리사이즈해서 이 큰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와 동일한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 2D 이미지들의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하듯 어노멀리 디텍션과 스코어링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방식들은 이렇게 뎁스맵의 디스크립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 모델을 사용한 RGB를 이용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는 결론이었고, 그러면은 이 뎁스맵이 아닌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디스크립터를 뽑았을 때에 대한 성능에 대한 비교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Z축만의 뎁스맵을 뽑은 게 아니라 모든 XYZ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 앞서 말했던 패스트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뽑은 피처 디스크립터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앞선 방식들에 비해서 모두 다 뛰어난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RGB를 이용한 패치코어보다도 보다 높은 성능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일하게 이제 모델이 사용 없이 단순 계산을 통한 레프레젠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기존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이 단순히 계산을 통해 구한 게 아니라 포인트 넥스트나 스핀넷처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 어노멀리 디텍션에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현저히 모델들의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3D 이런 모달리티 같은 경우에 단순히 프리트레인드 2D 이미지처럼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일을 쓰는 것보다도 정말 근본적인 방법인 이 이미지 피처 디스크립터를 바탕으로 이를 어노멀리 디텍션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하면서 성능에 있어서도 매우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 사용해서 좋은데 과연 RGB까지 쓰게 되면은 이 과연 모델 성능에 향상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어노멀리 유형 중에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글랜드라는 존재인데요. 이는 오히려 뎁스맵을 통해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 보았을 때는 어노멀리가 잘 구분되지 않는데 이미지 색상으로 봤을 때는 쉽게 구분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았을 때도 단순히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것보다도 이미지 RGB 모달리티를 갖고 왔을 때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겠다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백투 더 피처라는 방식을 적용한 최종적인 이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FPFH 방식을 통해서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디스크립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RGB 같은 경우에는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와이드 레스넷을 통해서 이렇게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컨캣해서 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에 한번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우측에 주황색으로 그 색깔을 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포인트 클라우드만 사용해서 FPFH 방식으로 디스크립터를 뽑은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보다 모든 이 매트릭에 대해서 다 우수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픽셀 AURC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엠피텍 AD에서 기본적으로 보듯이 거의 0.99에 준하는 대부분의 그 어노멀리를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이 케이블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3D 모달리티인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봤을 때 보기 어렵고 이미지 색상으로 봤을 때 더 구분이 쉽다고 했는데 이를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FPFH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Back to the Feature, 즉 RGB 모달리티까지 추가하고 나니까 케이블 글랜드에 대해서 우수하게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로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좀 성능 하락이 있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한 정리랑 그리고 한계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3D AD에 있어서 다양한 3D 레프레젠테이션을 광범위하게 좀 접근도 시도하고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3D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 3D 모달리티가 매우 유용한 정보임을 증명해냈고 그리고 이 3D 모달리티 중에서도 특히나 로테이션 인플레이트한 피처, 다시 말해서 이 디스크립터가 매우 중요한 피처임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 자체는 이렇게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 3D AD 모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초석을 다진 매우 좀 중요한 이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뭐 맨 마지막에 말했다시피 RGB 모달리티랑 이 3D 모달리티를 합치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컨캣을 통해서 합치는 이런 나이브한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로써 생기는 여러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그 주장하고자 하는 클래스 케이블 글랜드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였지만 오히려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로프 클래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 두 모달리티를 합치는 이 퓨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향후 시사점도 보이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선 이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AURC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D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 이 이미지 AURC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즉 어노멀리 디텍션이 조금 더 쉬운 태스크고,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픽셀 AURC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은 값,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다들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D AD에 관해서는 그와 반대로 픽셀 AURC, 즉 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에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분석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또 성능 향상에 아직 여지도 남아 있으니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저는 이 3D 데이터를 사용한 것도 큰 컨트리뷰션이지만, 이 딥러닝 베이스 모델 없이도 단순히 피처들의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존의 AD 모델들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한 아쉬움들도 몇 가지 남았는데요. 뭐 앞선 뭐 3D 모달리티를 AD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뭐 이점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분석 부분이 매우 좀 빈약했고, 거기서 주장했던 바가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객체와 배경의 분리가 좀 더 쉬워져서 이를 바탕으로 AD를 진행하기 용이해진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저자가 제출한 이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배경 처리 방식에 대해서 그 모델 성능의 향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배경 프리프로세싱에 따른 이 성능 변화가 심하다는 건데, 결국 이 3D 그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방향인데, 이 논문의 흐름상 3D 모델리스를 쓰는 것이 배경과 오브젝트의 구분이 더 쉬워진다는 이런 말을 추가를 해줘가지고 조금 더 상충되는 의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이 2D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 패치코어랑 뭐 NSA 단순하고 조금 오래된 방식으로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리컨스트럭션 쪽에서 디퓨전을 사용한 더 높은 성능의 좋은 모델들이 있음에도 해당 부분을 왜 굳이 갖고 오지 않아서 비교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모델들이 단순히 엔비텍 2D로만 학습이 되고 그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엔비텍 3D AD의 RGB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능을 보일지도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투 더 피처 논문을 소개한 세미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